자, 이제 94페이지. 면적에서 두 번째 건축 면적 보죠. 그러면 두 번째 건축 면적하고 세 번째 바닥 면적. 자,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개념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건축 면적 하면은 건축물의 면적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의 면적. 그럼 건축물의 면적이니까 그 건물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제일 넓다는 것은 건물 제일 바깥 부분이다. 그 얘기죠. 바깥 부분. 그래서 가장 바깥 부분의 벽을 외벽이라고 그래요. 또는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기둥이죠. 그래서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거를 우리가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한번 보세요. 건물의 외벽 동그라미, 외벽이 없으면은 외곽 부분의 기둥, 그걸 외곽 기둥이라고 그래요. 외곽 기둥의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요걸 이제 건축 면적이다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하나의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한다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면은 이 건축물의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 그럼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외벽이 있으니까 외벽의 무슨 선이냐?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거 우리가 한번 확대시켜 갖고 봐요. 이 건물 중간에 딱 절단해 갖고 확대시켜 보면 자, 외벽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건축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외벽이라고 그래요. 외벽 두께인데, 그러면 건축 면적 계산한다 할 때는 외벽의 외부선, 내부선 아니고 중심선. 중심선을 따로 그리는 거죠. 중심선 그려가지고 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면적, 요거를 건축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중심선 치수니까 외벽 두께 반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겠다 그 얘기죠. 반은 버리고 반은 포함을 시킨다. 저 중심선인데, 자, 일반적으로는 외벽의 중심선. 그런데 우리 정자 형태 같이 기둥으로만 서 있는 건물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기둥, 외곽 기둥이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개가 있고 요 위에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그래요. 이런 기둥으로만 서 있는 건물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 외곽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 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벽이 있을 때는 외벽의 중심선, 외곽 기둥이 있을 때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요를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의 면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면적하고 구분해서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바닥 면적이 써 있죠. 자, 바닥 면적이란 기역번 건물의 각층 동그라미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등 단위 구역의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얘가 바닥 면적에 의해요. 그럼 바닥 면적이란 한마디로 각층의 면적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 바닥 면적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각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니은자형인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자, 니은자형 건물. 자, 4층짜리 건물이 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건물의 일단 건축 면적을 구한다 하면 건축 면적은 어떻게 돼요?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이라고 그랬죠.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서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바깥벽의 중심선의 면적 딱 하나. 그런데 이 건물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 4층. 자, 각 층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도 있죠. 자, 1층의 면적이라고 할 때는 무슨 면적이냐?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4층. 이런 각 층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자, 1층이나 2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과 같게 나오겠죠. 그런데 3층, 4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 아시겠죠?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면적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고, 바닥 면적은 구체적으로 각 층의 면적을 지칭하는 거죠. 또는 자, 이 4층 부분이 401호, 402호. 자, 두 세대로 구역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402호의 면적, 저 402호의 면적,
자, 이것도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면 돼요? 402호의 바닥 면적 이렇게 쓰는 거죠. 바닥 면적. 왜? 이 402호는 요 건물에서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도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층의 면적이나 일부의 면적을 얘기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수업하는 강의실 있죠. 자, 요 강의실의 면적도 무슨 면적이라고 그러면 돼요?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유는 요 강의실도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면적이니까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강의실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벽으로 다 돼 있으니까 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으로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 뒤에 벽 두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중심선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중심선 치수는 설계 도면을 봐야만 나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봐야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 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무조건 무슨 선이냐? 중심선 계산하시면 돼요.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우리가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 바닥 면적은 일부의 면적이니까 저희 일부를 바닥 면적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바닥 면적에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바닥 면적에서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이 총 11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 그중에서 우리 입문서에 써 있는 거 몇 개만 좀 보죠. 자, 디귿번 한번 보세요. 디귿번. 자, 피로티 등으로서 피로티 이렇게 써 있는데 피로티는 기둥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구조. 기둥을 이제 그리스 말로 피로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로티 구조로서 자,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한다. 이게 한마디로 도로로 쓴다. 그 얘기입니다. 도로.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일 때는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피로티 구조의 부분 우리가 주로 이제 연립주택 같은 거 빌라 같은 데서 볼 수 있어요. 자, 1층 부분을 기둥만 딱 세워가지고 자, 이 부분 이제 주차장으로 쓰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런 기둥으로만 서 있는 구조를 피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피로티 구조의 부분을 도로라든지 주차장 같은 걸로 쓰고 있다. 그럼 이 피로티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즉 면적에서 없는 걸로 다 빼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세요. 자, 리을번에 옥상에다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자, 다락이 나오죠. 다락은 그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 그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 돼 있는데 그거 뭐 필요 없어요.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끝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락 같은 거 설치해 갖고 물건 쌓아두고 그러죠. 근데 이 다락이 높으면 안 돼요. 다락의 높이가 얼마 이하면 1.5m 이하면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락 올라가다가 머리 쾅 찍고 그러죠. 쿵 찍고 그러는데 왜? 다락 부분의 높이가 1.5m 이상 돼 버리면은 이때는 면적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락은 층고가 얼마 이하냐? 1.5m 이하. 낮게 설치하는 거예요. 낮게 설치해야 이 바닥 면적에서 없는 걸로 빼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바닥 면적 산정 방법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요, 그때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일부나 각 층의 면적을 얘기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연면적. 자, 연면적 연자의 의미는 합이라고 그랬어요. 합치는 것을 연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합친 거죠. 그럼 뭐를 합칠까요? 자, 각층 바닥 면적 합계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거다 비추.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각 층의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바닥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1층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 갖고 100, 2층도 100, 3층 50, 4층 50. 그럼 요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가 돼요? 다 합친 거니까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요거를 연면적 이렇게 얘기해요. 연면적. 그리고 연면적은 주로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라 하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다만 자,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한다. 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디귿하고 리을은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고요. 기역, 니은 두 개만 봐요. 자, 기역번 지하층의 면적, 지하층 밑줄. 자,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다. 이거 우리 좀 전에 지하층 하면서 봤죠. 왜 지하층은 빼준다 그랬어요? 용적률은 충수 규제인데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 안 한다 그랬죠. 충수에서 제외하니까 이런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준다 그죠. 그래서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줘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밑줄. 그럼 지하층이 아니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다 빼주도록 해요. 왜 빼줄까요? 항상 우리 건물마다 문제가 뭐예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상층이라도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은 용적률 계산할 때 다 빼줄 테니까 주차장 제발 좀 많이 설치하세요.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하층이나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이거 반대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하층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원칙은 포함한다 그랬죠. 원칙은 포함하는데 예외적으로 뭐를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두 번째 높이의 산정. 자, 건물의 높이다 해갖고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 기역번에 보면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 점이죠. 그 건물의 상단을 옥상 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 높이인데 딱 끊고 다만 높이를 계산할 때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된 경우에는 거비 대출 피로티의 충고는 제외한 높이로 한다. 피로티의 충고는 제외. 거다 비추. 피로티의 충고는 제외한다. 그럼 피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주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피로티 조금 전에 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건물의 높이를 계산한다. 그러면 원칙은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 자, 이게 건물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해갖고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죠. 이때는 피로티 부분의 충고는 빼고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피로티 부분은 높이에서도 빼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좀 전에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도 빼주고 높이에서 다 빼줘요. 면적 높이에서 다 빼준다는 것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죠? 없는 걸로 봐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빌라 같은 거 건축할 때 1층 부분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피로티 구조. 피로티 구조로 해서 무슨 공간을 확보하자,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면적에서도 빼고 높이에서도 다 빼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서 동그라미 5번 충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충수. 우리가 건물의 충수를 이제 산정하는데 자, 먼저 기역번에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한다. 4m에다 동그라미. 그럼 건물이 높아요. 일반적인 건물은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몇 층짜리다 이렇게 쉬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가지고 층의 구분이 없다 그래요. 층의 구분이 없다. 그럼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는 건물.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뭐 생각해 보면 될까요? 야구장 생각하면 돼요. 잠실 야구장 같은 거 있죠. 야구장.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잡는다? 4m로 잡는다. 그 얘기죠.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수가 서로 달라요.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더라.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 밑줄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 건물처럼 이 부분은 4층, 이 부분은 2층. 그럼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 돼요? 제일 많은 층수 4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평균 층수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평균 층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물의 층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귿번. 자, 디귿번 뭐 쭉 써 있는데 자, 그 디귿번은 지금 필요 없고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만 쓰세요. 지하층. 지하층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하층은 무조건 충수에서 제외입니다. 지하층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수 산정 방법 저거까지 해서 면적 그리고 높이 충수의 산정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대지의 분할 제한 이렇게 나오죠. 대지. 자, 대지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랬죠. 자, 건물이 있는 땅 대지가 너무 면적이 협소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이용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물의 효용을 위해서 자,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자, 다음의 규모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된다는 것은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뭐가 정하는 면적,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면적은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라고 그래요. 조례가 정하는 면적. 그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인데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자, 주거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에서 정하래요?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정해라. 그럼 조례, 지자체의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정하는데 50제곱미터 이렇게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법에서 얼마 이상에서 정하라고 그랬어요? 60 이상. 그럼 60 이상에서 조례로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뭐 알아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 주거 지역에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얼마예요? 60이죠. 60. 그래서 결론이요. 주거 지역 안의 대지는 절대 얼마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거냐? 60제곱미터 미만. 이 조례가 정하는 최소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다음 그 밑에 상업 지역은 얼마 이상에서 정해래요?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정하라고 돼 있죠. 그럼 조례가 정하는 최소 면적이 얼마야? 150. 그래서 결론. 상업 지역의 대지는 절대 얼마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공업 지역도 150, 녹지 지역 200.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60, 150, 200. 쫙 써 있죠. 이게 한마디로 용도 지역별 대지의 최소 면적입니다. 대지는 절대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거기다 별표. 자, 얘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주거 지역은 60,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200.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4개 지역의 최소 면적 기준 확실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7절에 특별건축구역 이렇게 써있죠. 특별건축구역. 그럼 특별건축구역 자, 의 한번 봐요. 의 정도 보면 되죠. 자,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은 한마디로 멋진 건물이에요. 멋진 건물.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 좀 참신한 멋진 건물. 이 멋진 건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의 수준 향상 뭐 등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게끔 특별히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니까 특별건축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지금 목적은 뭐예요? 멋진 건물이라고 그랬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목적은 요거예요. 그럼 이유는 자, 이게 똑같은 획일적으로 우리 건축 제한을 정한다 그래요. 건축 제한을 적용하다 보면 이게 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성냥갑식으로 다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어지죠. 획일적으로 네모 반듯반듯하게 건축되니까 좀 멋진 디자인이 참신한 멋진 건물 건축하려면 이런 획일적인 건축 기준은 적용 안 해야겠죠.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해보자 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멋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 그거를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또는 시도지사까지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전까지는 특별건축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까지 정한다고요? 시도지사까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셔갖고요. 자, 8절에 보칙 이렇게 써있죠. 보칙은 보충 규정을 얘기해요. 이제 건축법 다 끝났어요. 보칙.
자, 가로 1번에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물에 대한 조치. 자, 그거 한번 보죠. 자, 건축법에 위반한 건물이 있을 때 허가권자가 취하는 조치라고 그래요.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자, 허가권자는 자,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령 위반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자, 허가나 승인을 취소한다. 거기서 허가는 뭘까요? 건축 허가 얘기하죠. 건축허가 내준 대로 공사 안 해요. 허가 내준 거 취소해 버릴 수 있죠. 또 사용 승인 받은 대로 건물 사용 안 해요. 이때는 사용 승인 내준 거 취소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위반하고 있다. 이때는 허가 내준 것, 승인 내준 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철거나 개축, 중축 같은 일정한 조치를 건축주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다. 그럼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주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시정 명령한다 그래요. 건축법 위반한 부분을 시정하세요 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반 건물의 건축주에게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을 했어요. 시정 명령했는데 저에게 건축주가 시정 명령에 불응해요. 시정 명령에 불응해서 시정을 안 해요. 시정 안 할 때는 자, 우리가 행정청이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불응할 때 이때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금전을 부과할 수가 있겠죠. 저거를 이행 강제금.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이행 강제금이 나오게 돼요. 자, 위반 건물의 건축주에게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건축주가 불응할 때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행 강제금. 자, 얘도 우리 이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럼 우리 이행 강제금은 형벌이라고 부를까요? 집행벌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행 강제금은 집행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집행장과 관련된 벌칙이다. 그래서 절대 이행 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벌이라는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런 것들을 형벌이라고 하고요. 자, 형벌은 대원칙 한 번 부과하면은 다시 부과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하게 일사부재리라고 그랬죠. 한 번 처벌하는 이는 두 번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징역형, 벌금형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고 무슨 벌? 집행벌. 그러니까 제일 큰 특징은 한 번만 부과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항상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된다 그래요. 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가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바로 3번의 이행강제금. 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그 이행기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안 하면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해요?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부과해요?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그거 답이죠. 1년에 2회 이내 별표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행강제금은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 주의하실 것은 1년에 2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틀려요. 단정하면 안 돼. 1년에 2회씩이 아니고요. 1년에 2회 이내. 그러니까 최대 1년에 몇 번까지? 2번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 그러니까 명령 이행하면 1년에 최대 2번까지 계속 돈 부과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행강제금까지요. 우리 건축법은 이제 다 끝났어요. 건축법 기본적인 개념들은 싹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5번째 법률 주택법 나오죠. 주택법. 자,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법이 주택법이다라고 하고요.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비중이 커요. 이유는 우리 중개 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이죠. 아파트 같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법도 건축법하고 똑같은 비중 7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게 이제 주택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은 당연히 뭐겠어요? 주택이죠. 자,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은 건축물.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은 주택.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럼 주택이란 자,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즉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논점이요. 이 주택법에서 주택이다라고 할 때는 주거용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부속 토지, 건물, 이 주택을 지은 땅, 부속 토지를 포함해 갖고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요. 주택법에서 주택이라고 할 때는 주거용 건물과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부속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주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주택을 첫 번째 뭐예요? 건설한다라고 썼는데 우리 이제 주택도 주거용 건물이죠. 그럼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뭐 한다 그래요? 건축한다 그러죠. 건물을 건축한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건설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건축이나 건설이나 집 짓는 거는 마찬가지죠. 집 짓는 건데 용어를 구분해 갖고 썼다. 의미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은 우리 개별적으로 짓는 거예요. 내 집 한 채 짓는다. 이거는 건축한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이거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짓는 거예요. 집단적. 개별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뭐 몇백 세대 집단적으로 짓는 거 아니죠? 건설회사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한다라고 하고 이때는 주택법을 적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건설 즉 집단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 자, 우리 이제 호라고 썼는데 호는 단독 주택 있죠. 단독 주택을 셀 때는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호라고 써요. 그다음에 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셀 때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는 건설한다라고 해서 주택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29호, 29세대까지 짓는 거는 뭐라 그래요? 건축. 그때는 건축법 적용하고 주택법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지을 때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 그때부터 주택법을 적용을 해요. 그다음에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한다는 게 분양하는 거죠. 분양하게 되는데 항상 종래부터 투기의 대상이 됐던 게 뭐예요? 아파트죠. 그래서 이 투기를 방지해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급 쪽은 다 규제예요. 공급 규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급 규제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구. 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공급 쪽에서 규제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관리까지. 그래서 주택법은 크게 건설, 공급, 관리. 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관리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안 돼요. 관리 파트는 이 주택법의 거의 50%를 차지해요. 엄청 많아요. 내용이 엄청 많은데 관리에 관해서만 따로 자격증 시험이 있죠.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서 관리 쪽을 물어봐요. 우리 중개사는 관리에 관한 거 관리비, 장기손 충당금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건설하고 공급까지만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건설하고 공급.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주택법의 종래에는 건설, 공급, 관리 이렇게 있었는데 요 관리 파트 있죠. 요 관리 파트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공동주택관리법 따로 법률로 제정이 돼서 내년도 8월부터 시행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시행 공고가 7월 중순에 나요. 7월 중순. 그래서 항상 시험은 시험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를 해요. 그럼 안타깝게도 공동주택관리법은 시험 시행 공고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우리가 관리 파트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몇 개를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후년부터 내후년부터는 관리에 관한 것은 아예 주택법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좀 이제 재수가 없긴 없는 건데요. 아무튼 자, 이 관리 파트는 어차피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건설하고 공급인데 그럼 이 건설하고 공급까지는 내용이 그닥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제 비중이 7문제나 돼요. 7문제 크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공부할 거는 요만큼인데 출제는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뒤에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주택법은 거꾸로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 따기가 아주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 자 이거 우리 주택법에서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택을 먼저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요.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단독주택은 뭐겠어요?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사는 거죠. 한 세대가 산다.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뭐겠어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거죠. 그럼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 벽이나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 그거를 전유 부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돼 있는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공용 부분 없어요. 다 무슨 부분이요? 전유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단독, 공동 나눠진다. 한마디로 무슨 부분 요하냐? 공용 부분 요하.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주택, 없으면은 단독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우리 주택법에서 개념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개념 정의를 안 둔다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중요하게 취급 안 해요. 이유는 주택법은 항상 주택을 집단적으로 짓는다 그랬죠. 근데 단독주택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짓는 거지 집단적으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대상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하면은 세 가지 얘기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딱 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아파트는 뭐였을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다. 5계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초가 큰 거면은 연립,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딱 요 세 개만. 그럼 우리 저번 주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하면은 아연세 또 뭐 있었어요? 기까지 있었죠. 기숙사까지. 근데 요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자, 요게 논점이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기숙사는 빠집니다. 그럼 왜 기숙사는 빠질까요? 자, 의미는 간단해요. 항상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구역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주택이다라고 하는데, 자, 기숙사는 각각의 구역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냥 학생이나 근로자들이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곳이다.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에서 빠져버려요. 대신 주택과 이제 비슷한 것 준주택으로 간다 그래요. 준주택. 그래서 이 건축법하고 차이점이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하면은 아연세기 네 개인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하면은 아연세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기숙사는 빠진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요. 건설 자금에 따라서 이 주택을 또 분류를 해요. 그럼 구조에 따른 분류는 건축법하고 차이점 그것만 딱 보시면 되고요. 이 핵심은 요거죠.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이게 주택법상 고유 개념이요. 고유 분류 개념이고요. 건설 자금에 따라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등 그리고 민영주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그럼 국민주택 등 했어요. 등이라는 말은 뭐예요? 등등 더 있다 얘기죠. 그래서 국민주택 등 했는데 여기에는 일단 1번 국민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 우리 국민주택. 자, 얘가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지문 하나라도 물어보는 게 국민주택이고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국민주택 하면은 요건 두 가지 갖추면 돼요. 첫 번째, 주택 도시 기금. 줄여가지고 기금이라고 그래요.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인데, 자,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길게 써 있는데 요건은 요 두 개입니다. 일단 국민주택이란 기금에서 돈 빌려야 돼요.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고 얼마 이하로 건설한 주택이다. 85 이하로 건설한 주택. 딱 요 두 개요. 기금 85 이하.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다 무슨 주택이냐? 국민주택이 돼요. 누가 짓느냐? 사업주체 안 따져요.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냐 연립이냐 안 따져요. 딱 요 두 개요.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얼마 이하로 지었다고요? 85 이하로 건설한 주택.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다 국민주택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이 이제 아파트 짓죠. 삼성물산이 레미안 아파트 짓는데 저 주택 도시기금에서 돈 빌려가지고 80제곱미터로 건설한 레미안 아파트요. 자, 요거는 국민주택일까 아닐까요? 자, 삼성이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80제곱미터로 건설한 레미안 아파트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국민주택이죠. 누가 짓느냐는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기금에서 돈 빌려갖고 얼마 이하로 지으면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국민주택은 요건 두 개. 기금 85 이하. 이 두 개 요건만 딱 갖추면 돼요. 그리고 원칙적인 국민주택의 규모는 85 이하인데 다만 우리 저 시골 생각해 보면 돼요. 시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그게 한마디로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이다. 이거 시골이야. 저 시골. 시골에서는 땅 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할 수가 있도록 해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의 원칙적 규모는 얼마냐? 85제곱미터. 근데 최대 규모는 8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원칙적 규모는 85, 최대 규모는 100이라고 그래요. 100. 그래서 이게 85제곱미터가 이제 전용 면적. 이 전용 면적이 85니까 85제곱미터면은 평수로 옛날에 우리 평이라고 그랬죠. 25.7평이 돼요. 거기다 공용 부분의 면적, 공용 평수를 가산하면은 우리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뭐 31평, 32평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다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가 한 32평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금 85 이하. 그다음에 국민주택하고 두 개를 더 합쳐가지고 국민주택 등이라고 그래요. 등. 그럼 일단 두 번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자, 토지주택공사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토주공,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줄여가지고 지방공사. 자, 요자들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요자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공공이죠.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이라고 그래요. 자, 공공이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자, 요거하고 세 번째는 임대주택이요. 공공 임대주택이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든 그냥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으로서 역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자, 이 두 개를 더 합쳐가지고 국민주택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국민주택 등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짓는 얼마 이하? 85 이하. 세 번째는 임대주택으로서 역시 얼마 이하? 85 이하. 그럼 결론. 자, 국민주택 등 세 개는 다 얼마 이하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 이하. 그리고 자, 그럼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등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민영주택. 그래서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잘 바꿔줘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민영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뭐 국민주택은 국민이 건설하는 주택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 이 세 개가 아닌 게 다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주택공사 건설하는 아파트 주공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LH공사 이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공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아파트예요. 그럼 100제곱미터 주공아파트 자 이거는 민영주택이다 아니다? 민영주택이죠. 왜? 자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얼마 이하? 85 이하면 국민주택 등인데 얘는 지금 85 초과죠. 그럼 국민주택 등이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민영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을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은 다 뭐가 될까요?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민영주택.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에 자, 주택에다가 별표 치세요. 주택. 자, 이 파트에서는 뭐 무조건 한 문제요.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자,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의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자, 부속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반드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죠. 그럼 구조에 따라서 단독,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독주택은 정의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공동주택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뭐는 없다? 기숙사 X. 기숙사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 그게 이제 주된 개념이죠. 먼저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다 동그라미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갖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동그라미 이하인 주택. 일단 요건 기금 85 이하 두 가지 요건이죠. 그런데 자 85 이하하고 가로해 보세요.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의 읍면 이게 한마디로 어디라고요? 시골.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국민주택 등. 자,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동그라미 1.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거기까지 동그라미 2. 자, 한마디로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이죠. 및 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 아우 길게 써있는데 그 임대하는 주택 거기 동그라미 3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다? 85제곱미터 동그라미 85 이하인 주택. 그럼 85제곱미터가 다 걸리는 거예요. 공공이 지을 때도 85 이하고 임대주택도 85 이하고 국민주택하고 합쳐갖고 이 세 개를 국민주택 등이라고 쓰고요. 그 밑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자, 얘도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러면 또 틀려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 국민주택 등 동그라미 등.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이거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등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 그 다음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죠.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시험에서 22, 23, 24 3년 연속 기출이에요.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본 주택 개념인데 자,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도시형 가구를 위한 주택. 우리 도시형 가구는 대가구예요, 소가구예요? 소가족이죠.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소가구를 위해서 이게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목적은 전세난 해소라고 그래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요건 세 가지 갖춰야 돼요. 자, 300세대 미만 그 동그라미 1.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2.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법상 도시지역의 건설 동그라미 3.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세 가지 요건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 얼마 이하요? 85 이하. 도시지역에서 당연히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에 단지형 연립주택, 2번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자, 이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얘기하는데 단지형이다 이 발음 뭐게요? 단지형. 단지형이라는 것은 아파트처럼 단지로 모아놨다 그죠? 연립주택 한 동 짓는 게 아니고요. 연립주택 몇 동을 아파트 단지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단지형 다세대도 다세대 주택 몇 동을 아파트처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져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표가 세 번째 거죠. 원룸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원룸형 주택. 자, 얘는 별표. 원룸형 주택만 가지고도 두 번이나 기출입니다. 그럼 원룸형 주택이 전형적인 건데, 자,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다. 아유 어렵게 써놨어요. 가로해 보세요. 아파트 동그라미, 연립 동그라미, 다세대 동그라미.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단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개 합쳐갖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인데 네 가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원룸형 주택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원룸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기획번에 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게끔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라. 항상 주택법에서 주택은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실과 부엌을 각각 설치해 줘야 되고요. 니은반. 자, 욕실과 부엌이 아니요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딱 끊고. 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니까 그게 뭐예요? 원룸. 원룸이죠. 근데 다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즉 투룸으로 할 수 있다.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 뽑을 수도 있다. 예외를 주는데 원칙은 하나의 공간이죠. 원룸.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14 이상 50 이하. 점 있죠. 자, 얘 갖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럼 14제곱미터 하면은 4평 정도 돼요. 4평. 이상 50제곱미터 하면은 15평이니까 이게 최소 14 이상 최대 5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원룸이 아니고 투룸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투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원칙 최소 14 이상이란 말이에요. 14 4평 이상인데 이거 4평짜리를 지하에다 설치하면은 뭐가 될까요? 감옥 되는 거죠. 감옥. 그래서 네 번째 요건 각 세대는 어디다 설치하면 안 된다. 지하층에 설치하면은 안 된다. 이 지하층에 설치해서 감옥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요건을 갖추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원룸형 주택. 네 가지 요건이니까 시험에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그 준주택. 자, 준주택 했는데 준자가 붙으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은 절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과 비슷한 것을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준주택.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짬이죠.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준주택이다라고 하고요. 딱 4개밖에 없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자, 4가지 종류가 있죠. 기역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소위 우리가 고시원이라고 그래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끝에 보면은 노인복지주택 있죠. 노인복지주택. 자, 어르신들 그 가시는 실버타운 같은 거 이런 걸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끝에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데 숙식도 할 수 있어요. 업무가 주고 부수적으로 숙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이렇게 부르죠. 오피스텔. 그 다음 리을번은 끝에 기숙사. 이 기숙사가 여기가 있네요. 기숙사.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다중생활시설,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 세 번째 오피스텔, 네 번째 기숙사. 자,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주택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주택. 준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네 개니까 예전에 당연히 하나 껴가지고 물어봤어요. 학생복지주택. 해당 사항 없어요. 노인복지주택은 해당하지만 학생복지주택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딱 4개만 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OX. 오죠. 절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과 비슷한 것을 준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준주택 개념까지 딱 봤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의 건설부터 해가지고 주택법 싹 마무리 짓고 농지법에서도 기본 개념 정도 보면서 입문 과정을 싹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어려운 공법 과목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고생 수고하셨습니다.